네, 리코딩 되고 있네요. 하여튼 뭐 소개부터 해서 오늘 진행을 지금부터 우리 예원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기어이의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대고 또 식사들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강의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발표할 내용을 공유를 먼저 드리면서 발표를 할 텐데요. 그, 앞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해요. 기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맨 처음에 이제 회사 이름 소개를 드리면, 기어이 기필코 무언가를 해내는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저희의 뜻은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원래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지금 XR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또 첨단 기술이나 스토리 기반의 가상 경험을 만드는 프로듀서 그룹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외 영화제들에 출품한 VR 작품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조금 저는 문화예술 분야와 메타버스와 연결하는 일 위주로 조금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엔 이명세 감독님이랑 VR 작품을 글로벌로 만들고 있기도 하고, 뭐 국립현대무용단과 같은 그 국공립 단체들과 같이 사실 모든 분야가 지금 새롭게 바뀌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든 지는 뭐 꽤 됐기도 했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모색하는 워크숍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컨텐츠들을 직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전시를 했다거나 이렇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연할 기회가 몇 번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하고 계시는 그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유관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보시는 시간들이 되실 것 같고, 저희가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IXI라고 하는 뉴스레터 매거진을 현재 운영 중인데, 굉장히 뭐 큰 매거진은 아니고 업계분들과 같이 좀 어떻게 하면 좀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뉴스레터인데요. 사실 저희는 엑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소개하게 될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 하위 개념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기술적인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트렌드 용어로 치부하거나 약간 조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데 컨텐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면 이 좋은 컨텐츠를 소개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나 또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일종의 이쪽 분야에선 이걸 관객 개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좀 사람들에게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한 사람으로서의 경험, 그다음에 이제 먼저 컨텐츠를 본 입장에서의 소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맥락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론을 다루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미디엄에서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ixi.media로 들어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저기 또 한예종에도 출강을 하고 있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렇게 비단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사회문화 경제 활동이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예 선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문화 부분에서도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나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사실 저보다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 저의 언어로 들으시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그냥 좀 새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 제일 좋겠다라는 관점이긴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자,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이제 너무 많은 언론과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마크 주커버그까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현실일 텐데, 사실 이런 어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메타버스로 견인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은 예전부터 여기저기에
이미 와 있었던 오래된 미래였고 그게 다만 소수에 의해서 좀 즐기고 있었고 혹은 MMORPG 게임 같은 분야에선 이미 이 메타버스의 개념이 적용돼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게이머 친구들의 입장에선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부를 정도고 하지만 그 뉴 로맨서라고 하는 윌리엄 깁슨이 쓴 소설, 즉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비전을 담았던 이 소설을 썼던 이 작가는 이미 미래는 일찍이 와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대변환점이 없었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퍼지기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제약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조금 더 부각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금 더 대중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많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이런 그 영화라고 하면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뭐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트론 같은 영화들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들을 한 번만 보셨다고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보셨을 텐데 사실 이 세 가지 영화의 큰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들이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으로 미래를 다룬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정도로 저희가 메타버스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사회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와 같은 어떤 특히 게임 플랫폼 안에서 게임이 아닌 다른 어떤 문화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가상현실로 접속해서 내가 뭔가 아바타가 돼서 다른 걸 활동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있었을 거고 트론도 이미 그런 비전을 보여줬던 거라서 한번 그런 이미 이런 미래는 익숙하게 있었고 또 최근에는 뭐 블랙미러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 그다음에 영국의 TV 시리즈였던 Years and Years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그 미래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면서 물론 이것을 마냥 긍정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술이 조금 더 생활 가까이에 들어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인터넷 경험 혹은 뭐 약간 다른 디지털 경험이 바뀌는 것에 대한 비전들은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 활동들이 사실상 디지털로 넘어오고 그 디지털이 특히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게임 플랫폼이나 3차원 플랫폼으로 이동한 것이 지금의 메타버스를 얘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부터 언급을 하고 가는 건데요. 사실 그 코로나 동안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문화적인 행위들을 먼저 보자고 하면 뭐 콘서트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미디 쇼 같은 것들도 있었을 거고 음악 축제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그동안 약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 이벤트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려지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약간 새로운 일상 경험의 변화점을 만들어준 것들의 예시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서 특히 더 메타버스가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냐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상 경험을 한 몇 년에 이제 2년 차에 돌입하긴 했지만 물론 그전에는 XR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해봤었어요.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전통 문화 체험을 하는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약간 웹 XR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HMD라고 불려지는 일종의 기계 디바이스가 없는 현실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한다고 했을 때 3차원 경험을 만들어주는 또 웹을 기반으로 하는 VR 플랫폼 안에서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또 음악 경험 플랫폼 안에서는 콘서트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다 원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과 같이 3차원으로 창의성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하는 것도 최근에 해봤었는데 집집마다 친구들에게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다 딜리버리를 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이 약간 그 중에 일부인데,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다 개별 딜리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줌에 접속 처음에 시키신 다음에 다들 오큘러스 끼는 방법부터 설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접속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최근에 생겼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굉장히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겐 친숙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겐 낯설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새로운 플랫폼과 도구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모여서 예전에 이제 가상현실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틸트 브러쉬라고 하는 그림 플랫폼을 알고 계실 텐데 드로잉 도구인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멀티 브러쉬라고 해서 누구든지 동시에 접속해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제가 한 공간에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3차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린 친구들을 다 접속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옆에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다 같이 자기가 원하는 약간 3차원 오브젝트를 그리게 하고 이거를 다시 VR 챗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전시를 하면서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공립예술단체들이랑 새로운 어떤 기술 모색을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3차원 데이터 같은 걸 만들 때 특히 메타버스에 적용시켜야 되는 3차원 데이터를 만들 때 비싼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비싼 툴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아이폰 13 혹은 12만 있어도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3D 스캔이 가능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거를 예술가들 이 가운데 보이시는 모습은 예술가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그 라이다 스캔 앱을 킨 다음에 3차원 스캔을 해서 그걸 다시 데이터로 만드는 이런 작업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이따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나 여쭤보는 건데, 메타버스 엄청나게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럼 진짜 어떤 메타버스 참여해 보셨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상반기에 여쭤봤을 때와 하반기에 여쭤봤을 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내가 상반기에는 제페토나 로블록스 정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너무 어린이들 취향이라서 내가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셨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 기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프랜드 정도는 해보셨고, 또 최근 들어서 게더타운 같은 데서 페스티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니까 게더타운 해보셨다 이런 분들 좀 나타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어서 다들 경험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들 얘기할 때 우선 메타버스의 개념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에스파부터 많이 얘기를 들어가는데 에스파라고 하는 케이팝 걸그룹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모르셨다고 하시면 이번에 한번 유튜브에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텐데 에스파는 총 8명으로 구성된 그룹이에요. 왜 8명이냐면 뒤에 이 가상 존재인 얘네들의 실존 인물과 그다음에 얘네들의 버추얼 아바타가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8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즉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경험이 거의 분리되지 않는 연결된 경험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데 오프라인인 현실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 실존하는 가수들의 실현 무대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영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만들어낸 세계관 속에 들어가 보면 얘네의 가상 존재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 아바타라고 불려지는 이 가상 존재, 버추얼 비잉스라고 불리는 존재가 이 메타버스에서는 핵심적인 플레이어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실존 얼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상 존재로 변화된 상태에서 활동하는 곳이 메타버스라서 그 존재의 개념을 제일 파악하기 좋은 것이 아무래도 에스파인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특히 에스파는 이 메타버스 기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세계관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큰 특징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개발자가 그다음에 사용자가 자기가 직접 월드를 개발해서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봤을 때 그 월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가장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존재, 아바타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또 이 배경이 되는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혹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3차원 오브젝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된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큰 특징은 제가 좀 전에 이미 언급을 드렸지만 오징어 게임의 최근에 인기였는데 오징어 게임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단순 시청하고 이것이 즐거웠다라고 끝나지 않았고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본인들이 게임을 직접 구축하고 크루들을 모집하고 혹은 거기에 자유 접속한 사람들과 실제 게임을 해보고 혹은 뭐 이 사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게 로블록스에서 이루어졌던 오징어 게임 만든 플랫폼 안에 제가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게임이 열리면 같이 하기도 하고 로블록스는 로벅스라고 하는 가상 화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뭔가 그 상금처럼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로 즐기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이 직접 내가 이 공간 안에다가 무언가를 구축해내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사회적 경험을 해내고 있구나. 그리고 기존의 다른 미디어에서 했던 경험도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사례를 보시면 VR챗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또 있고 랭룸이라고 불리는 또 플랫폼이 있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들은 아마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VR챗과 랭룸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이 드실 수 있지만 이 플랫폼들도 사용자가 직접 월드를 개발해서 올릴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월드로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전시장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최근에 VR챗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뭐 윌리엄 깁슨이 미래는 이미 와 있었고 널리 흩어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메타버스도 사실 하나의 통일된 플랫폼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많은 플랫폼 안에서 다채로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어떤 달라진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놀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 3차원 세계 안에서도 똑같이 놀이를 지속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사람들과 만나서 이것이 즐거운 소통으로 이어지게끔 자기들이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다는 부분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조금 다른 경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플랫폼인데 또 예술적인 영역에서의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서 열리는 트라이베카라고 하는 영화제가 있는데 이 영화제는 뭐 그러니까 영화인들은 좀 많이 알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알려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영화인들이 영화를 출품시키고 자신의 영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그래서 출장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전 세계 영화인들과 교류하려면 직접 날아갔어야 되는 건데 이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이제 가상 플랫폼 안에서 새로운 VR 콘텐츠를 소개하는 섹션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함께 이 트라이베카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각자 집에서 접속한 VR 기계를 끼고 접속한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작품도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설명하면서 한번 이런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체험 이벤트를 실시했던 이유는 메타버스 플랫폼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듣고 다들 들어가 봐요. 근데 첫 번째로 느끼는 불편함은 뭐냐면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무얼 봐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무언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사람, 커넥터 같은 사람의 역할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워낙 가상 경험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기 사용에도 익숙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는 다른 감각이 뭔지 좀 체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하면서도 너무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본 다음에는 스페셜이라고 불리는 또,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플랫폼인데, 일종의 중회의보다 조금 더 입체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3차원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그 스페셜이 약간 아바타로 돌아다니면서 공간 내에서 이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후기 모임까지 같이 했었는데 지금 이게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에서 보고 계시는 모습인데 혹시 소리가 나가나요? 지금? 소리가 안 나가고 있죠? 네, 소리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아바타의 고정관념은 여러분 굉장히 사람 같은 아바타 생각하셨고, 굉장히 아니면 조금 귀여운 아바타만 생각하셨는데, 이 예술 영역에서 생각하는 아바타는 얘네들은 지금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으로, 그 입체면만으로도 이걸 아바타라고 규정하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전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또 저희가 약간 이동하면서 이 안에서 사진 찍기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360도로 구성된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막 설명도 해드리는 모습인데, 이 중간에 이렇게 잔상 같은 게 생기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공간 설정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이걸 돌아다니는 거를 이게 외부로 접속했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약간 뭐 WASD 키를 눌렀다고 하면 W나 Shift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막 움직이셨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HMD라는 걸 끼고 컨트롤러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한 번에 이동하면 굉장히 큰 공간을 점프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저희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냐면 텔레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포트라고 하는 방식은 물리적인 공간에선 없었던 이동 방식이고, 물론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 입장에선 되게 익숙한 경험이시죠. 그래서 지금 자꾸 끊기긴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각자 접속한 사람들이고 저희가 네, 잠깐 끊기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벤트를 한번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각자 접속했는데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하신 거의 장점을 발견했다는 건 있었지만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하는 예술 쪽에서 활용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너무 큰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PC에 연결해서 HMD를 끼고 접속해야 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PC로만 접속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PC 사양이 낮은 사람들은 들어오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집에 혹시라도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장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불리던 최근 나온 장비인데, 이 장비가 모두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장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PC랑 연결이 안 되면 또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 아직까지는 디지털 불평등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디바이스의 보급이 너무 다 차별화돼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에 있어서는 소수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이벤트였어요. 우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사례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조금 재미없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먼저 좀 보시라는 입장이었고,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다시피 지금 메타버스 시대는 도래에 있고, 지금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에 가장 큰 혁혁한 공헌을 한 뭐 몇 개의 회사들이 있죠.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고, 언리얼 엔진 게임을 만들고 있는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다 가능하게 해주는 죄송합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또 원래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불리는 플랫폼으로 불려지고 있는 로블록스가 상장하면서부터가 아무래도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페토라고 하는 국내 네이버 Z라고 하는 네이버 계열사에 있던 회사가 만들어낸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케이팝 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팬미팅도 진행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또 그러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이 메타버스가 많이 화두가 됐고,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이 이제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아예 그거 내내 아마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개념을 사실 뭐 아직까지 학계에서 정확하게 뭐 이것을 뭐다라고 누가 먼저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1992년에 나온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닐 스티븐슨이 쓴 거기 소설 속의 개념으로 등장했던 현실 세계와 같은 어떤 개념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 많이 등장했고, 거기 아바타라는 용어도 사실 등장했었는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뉴 로맨서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소설 1984년도에 이 소설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스노우 크래시가 뭐가 좀 다른가 라는 관점을 조금 더 보자면 여기는 훨씬 더 가상현실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는 메타버스의 용어는 사실은 PC나 모바일 플러스 PC나 모바일로 들어오는 온라인으로 접속된 환경에서 즐기는 3차원적인 것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금 메타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이 사실은 PC나 모바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HMD를 쓰고 보는 이런 3차원 경험이 가장 궁극적으로는 닐 스티븐슨이 책에서 묘사한 가장 궁극의 경험에 가깝지만, 지금의 약간 통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접속 가능한 환경.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3차원적인 경험이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은 3차원을 컴퓨터 화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해서 저희가 좀 분리된 경험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없던 경험도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새로운 것이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걸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려면 사실은 지금 HMD라고 불리는 이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스마트폰만큼은 아니어도 보급력이 확실히 돼야 되고, 그것이 바꾸고 있는 그것이 약간 체화된 인터넷으로서 느끼게 해주는 경험이 가능해져야만 지금 메타버스가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는 사실 그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원래 하고 계셨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고 있던 3차원 경험, 그 다음에 원래 인터넷으로 하고 계셨던 3차원 경험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혼선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그 큰 뭐 차별점이라고 불린다고 하면 아바타를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멀티 페르소나에 가까운 내 자아가 아닌 또 다른 자아들이 여기서 활동한다라는 측면도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신데, 이게 단순히 아바타 놀이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사회문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돼야만 진짜 사람들이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는 메타버스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맞을 텐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페이스북이 자신의 회사를 메타라는 회사로 사명을 바꿨고, 그거와 관련된 비전 영상이 너무 많아서 그 영상들만 다 들여다보셔도 사실 앞으로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되겠구나를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모든 분야의 영상이 다 나와 있죠. 게임,
뭐 문화생활 부분은 콘서트는 이렇게 할 거고 뭐는 어떻게 할 거고 이게 다 영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메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 또 워낙 다른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그 전에 사생활 데이터들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과 물려있기 때문에 회사의 브랜드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개선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지만 이들이 사실 오큘러스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인수한 지가 좀 오래됐고 그거 하드웨어 보급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고 또 그 경험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놀기 시작하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인터넷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세대의 디지털 경험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갖는 의의가 더 생겼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실 뭐 원래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대에도 키보드나 터치 방식으로 상호작용했었고 사람들과 소통했었는데 지금의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현하게 되는 또 다른 연결에서는 약간 원래 우리가 3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안에도 또 다른 3차원 세계가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 나의 신체를 쓰게 되고 그것이 나의 몸으로 체화가 돼서 이게 새로운 감각을 주고 또 새로운 미디어 경험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되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상은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와 연결된 상황에서의 또 다른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메타버스의 중요성은 이제 인터넷이 촉발시킨 그 디지털 혁명 이후에 또 모바일이 갖고 온 혁명 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혁명이 아니겠냐라는 관점인데 이게 정말 새로운 디지털 혁명이 되려면 사실은 정말로 디바이스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고도 바뀌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바뀌는 게 맞냐라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는 VR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쓰고 있는 기획자다 보니 그걸 피부로 느끼지만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그 정도까지는 느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이 현실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론도 분명히 있어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꼭 같이 하는데 네, 지금 다른 분 선생님 목소리가 들어오고는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음소거 요청이 안 돼서 다른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까 핵심은 뭐냐면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론을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메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페이스북이 이것을 마치 메타버스를 지배하는 플랫폼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점은 지금 존 카맥이라고 불리는 전 오큘러스 기술 책임자이기도 하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기술 구루이기도 한 사람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자체는 오큘러스 전에 기술 책임자였는데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상향이 오길 바라는데 사실은 메타버스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메타가 되려면 내가 여기 있다가 어떤 때는 호라이즌으로 들어갔다가 또 어떤 때는 로블록스로 들어갔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의 인터넷이 여러 웹사이트를 아주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해준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한 회사가 이것을 리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최근에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PC 게이머라고 하는 전통의 잡지가 완전히 메타버스의 개념을 좀 회의론적으로 보는 기사도 내보냈죠. 아니 게임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수십 년간 게임에서 하던 얘기를 왜 얘네는 지금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마치 4차 산업혁명 말처럼 이것은 그냥 정책 이반자들이 만들어내는 표현이 아니냐, 혹은 이것은 VC들이 만들어내서 약간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들이 아니냐. 우린 원래도 누군가가 돼서 하는 게임은 해봤었고 MMORPG 게임은 옛날부터
있었다. 한국 분들도 그러시죠. 나 이거 디아블로 때부터 해본 개념인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스노우 라이프에서 그러니까 지금 스노우 크래시가 나왔던 그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이미 옛날에도 나왔던 아바타 기반의 플랫폼이 있었는데 지금 뭐가 다르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3차원으로 구축되는 플랫폼은 이미 게임에서 다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과연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타버스 분명히 지금 변화가 시작된 것은 맞으나 이것이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회의론이 나오게 된 것도 원래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3차원 경험은 옛날부터 했었고 사람들이 사실 게임에서 게임만 하고 있진 않았다라는 게 게이머들의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제 봤던 가장 웃긴 그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은 재밌으면 게임이고 게임인데 재밌으면 게임이고 게임인데 재미없으면 메타버스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메타버스의 활동들이 사실 너무 재미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캐스트를 깨는 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다라는 게 원래부터 디지털 경험과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의 생각이신데 우리가 그분들은 또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냥 긍정적이고 마냥 햇빛 창양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H&D를 제가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런 체험을 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체화된 인터넷으로서 정말 다른 감각을 줬습니다라고 하면서 체험 워크숍을 해보면 해볼 때마다 하시는 분들이 전 너무 어지럽고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내 모바일 폰으로 그냥 접속하겠다. 그리고 이게 무슨 큰 변화인지 난 잘 모르겠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술 수용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아직은 그 초기 실험 단계이고 사람들이 그 정말 HMD가 보급되는 수준이 핸드폰만큼 도달하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회의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먼저 그 경험을 하고 이것이 정말 제 생활의 일상이 된 경험의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은 저에게는 되게 많은 전환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사고부터 굉장히 전환을 시켰는데 그동안은 제가 2D 플랫폼 그러니까 2D 프레임 안에다가 3차원의 콘텐츠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됐다고 하면 바로 눈앞에 3차원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은 편집이나 어떤 플롯적인 구성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3차원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3차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놓이는 아바타의 인물도 얼굴, 뒷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건물이 보인다고 하면 건물의 앞면이 아니라 옆면, 뒷면 그 안에 들어가서 놓여지는 계단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소파의 위치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의 기획자의 일로 바뀌어 있구나. 그리고 오브젝트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원래 현실 세계에서 나의 고양이는 내 품 안에 들어오는 수준의 고양이로 요딴만한 고양이를 그리는데 내가 3차원 세계 안에다가 나의 고양이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나는 왠지 고양이가 사람같이 커야만 여기서 현실에서 굳이 없는 경험을 여기서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차원으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 스케일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니까 그때 내가 이 고양이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더 귀엽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나와 친밀감을 느끼게 표현할까라고 막 바꿔주는 사고들이 저한테는 계속 큰 변환점이었고 그리고 아바타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체험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다 목소리로, 그러니까 음성의 언어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텍스트로 막 저희가 커뮤니케이션도 했었고 이모티콘으로 막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이제 아바타로 소통하고 이 아바타 HMD를 끼게 되면 내 아바타가 내 컨트롤러에 따라 손짓이 바뀌고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 내 아바타도 고개를 막 끄덕거리다 보니 이것은 내가 원래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스처 그다음에 몸짓 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네. 그러면 나의 신체 언어를 바꿔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소통이 바뀌었다는
느꼈다는 것이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내거나 액티비티를 만들어낼 때 너무 다른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대사를 통해서 말합니다가 중요했는데 대사 플러스 여기서 무슨 무슨 행동을 합니다라는 기획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소통이 되지 그러니까 어떤 대화, 어떤 의견을 전달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생기고, 그리고 누구와 만나서 어떤 즐거운 모션을 하게 될 때 아바타에 모션을 넣어주는 것까지 저의 기획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션이 약간 플레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하트 표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내가 컨트롤러를 쓰면 내가 모션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소통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를 느끼면서 이거는 정말 소통도 바뀐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집집마다 애들에게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배달시키고 멀리 있는 친구들과 한 공간에 모여서 교육을 한번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항상 이론으로만 듣던 탈레 프레젠스를 저는 진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접속했던 친구들은 물론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한 친구는 분당에 있고 한 친구는 무슨 안양에 있고 한 친구는 의정부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같이 가상공간 어딘가에 모였는데 정말 이 친구의 존재감을 뭘로 느꼈냐면, 이 친구가 아바타로 등장했고 목소리를 들었을 때, 원래 여러분들과 지금 줌을 같이 접속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 화면을 끄게 되면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가 이 정말 존재감을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3차원 안으로 들어갔을 땐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몰입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몰입 경험도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메타버스 경험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HMD를 끼고 제가 컨트롤러를 들고 어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는 시야를 다 가렸고 내 신체를 다 일종의 어떤 거에 연결시켜 놓은 상황이잖아요. 마치 매트릭스처럼. 그럼 제가 다른 걸 할 수 없게 돼요. 그랬더니 이번에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 특히, 나는 모바일 게임 하면서 동시에 수우파를 미디어로 보면서 옆에 엄마랑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지금 이 메타버스 경험, 만약에 HMD 끼고 하는 메타버스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나는 이것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왜 이 경험을 시도하냐면, 그러면 이것은 마치 극장이나 공연장에 온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영화관에 가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화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 이걸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면성이 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몰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경험은 기존의 미디어에서 하던 경험과 다르다. 이게 메타버스가 갖고 올 수 있는 큰 가능성의 일환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표현이나 행동 양식이 변환된다는 거는 확실히 게임 최종적으로 딜리버리 되는 플랫폼의 성격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의 요소,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소셜 VR 플랫폼이든 지금 제페토처럼 아바타 기반의 소셜 SNS 플랫폼이든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기본 요소, 즉 요즘은 다 인터랙티비티가 없으면 안 되고 상호작용성이 없으면 안 되고 게임성이 없으면 안 되는 이것들이 어떤 매체를 만나던 간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특히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이었었는데, 내가 만든 나의 비전 혹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준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만든 월드 안에서 같이 월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스토리 월딩이라고 해서, 혹은 스토리 리빙이라고 해서 내가 그 이야기 안에 같이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자 혹은 이용자 혹은 우리는 문화예술계에서 이걸 관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이 안에 참여자로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없으면은 이 기획이 되게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근데
또 여기서 이벤트나 어떤 문화예술 관련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저희가 컨벤션을 하나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고민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게 다른 데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촉발을 이뤄내려면 라이브니스가 너무 중요한데, 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방식이 아니라 내 배우가 만약에 HMD를 끼고 들어오게 되면 배우도 아바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국회의원이 이걸 끼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국회의원도 라이브로 직접 아바타를 조정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야만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이걸 많이 느끼면서 이런 대변환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의 변환점이었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의 큰 차별점이 이 그동안의 삼축 경험이 아니라 육축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축은 또 뭔지 아마 낯서신 분도 계실 거고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 육축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그동안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도 플랫 화면에서 입체적인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은 약간 깊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3차원 세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내 몸을 움직여서 깊이로의 도달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360도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동하면 세상이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변화되는 것. 이게 원래 저희가 원래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이 정말 이 안에서 구축 가능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기존의 미디어 경험, 그다음에 원래 하고 있던 인터넷 경험은 조금 다른 경험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사실은 디바이스가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디바이스가 HMD가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가벼워졌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 그다음에 컨트롤러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물론 지금 핸드 트래킹이 다 되는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와 있고, 지금 애플을 비롯해서 페이스북조차도, 페이스북이 아니라 이제 메타라고 불리는 회사도 안경형 가상현실 기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다가올 미래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불편한 기계를 쓰고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3차원 세상이 그대로 열리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터치 방식을 가르쳐야 되고,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면 육축 경험이 되고 나서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학습이 필요 없게 되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원래 살고 있던 3차원 세상이 마치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펼쳐진 거라서 굉장히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계속 저는 드리고 있는데, 이 육축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아까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경험이 기존 대비해서 3차원 경험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3차원 경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디바이스가 없더라도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하려면 사실 스페이셜 웹이 또 중요해져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거를 다 구축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도 지금 많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이 어떤 스페이셜적인 경험, 이것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즉 우리가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하는 미디어 경험이 가능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조금 메타버스가 만약에 다른 경험, 기존의 정말 인터넷과 모바일과 다른 또 다른 디지털 혁명이 되려면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게 사실 닐 스티븐슨이 썼던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지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단계가 되게 쉽지 않다.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만 굉장히 익숙해진 경험이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가 그 캐즘을 넘어선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우려는 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평면적인 2차원 경험이 아니라 입체적인 공간 경험으로 바뀐 것, 이것이 큰 이제 메타버스의 변환점이고, 사실 제가 계속 캐즘을 말씀드리곤 있지만 사실 VR이 나온 지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VR의 캐즘을 좀 넘어서는 수용 단계로 가게 된 것이 작년 말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가장 혁혁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저희는 한 5년 전부터 VR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었는데,
VR 콘텐츠 만들면 사람들이 다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거 너무 어지럽고 내가 굳이 뭐 편하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볼 수 있는 멋있는 콘텐츠를 내가 이걸 굳이 왜 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최근에 정말 우수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우수한 콘텐츠로 견인될 수 있는 게임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 발표할 때 피트니스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온몸을 써서 막 같이 운동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바꾸는 영역 중에 이렇게 노는 영역만 있지 않고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면서 막 그런 걸 보여줬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그동안의 미디어 경험 앉아서 편하게만 하셨다가 적극적으로 내 몸을 써야 되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눈앞에 있는 사람과 하는 체험감이 나거든요. 저는 종종 VR 기계를 끼고 탁구를 치는데 그 탁구를 치는 대상이 다른 나라에서 접속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 탁구를 칠 때마다 이 탁구 컨트롤러만 제가 이렇게 휘두르는 건데도 너무 탁구 같아서 깜짝깜짝 놀래고 거기 낚시 게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낚시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다 배울 수 있을 정도고 그다음에 뭐 너무나 그다음에 뭐 홈 트레이닝스러운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탁구를 너무 못해가지고 초등학생 유저가 맨날 접속해서 한국 친구였는데 저한테 연습 좀 더 하고 오세요라고 막 항상 혼나고 이런 게 항상 이제 일상인데요. 근데 그 정도로 VR 기술이 그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장비가 조금 많은 견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거든요. 아니, 많이 보급됐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없는데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엊그저께 퀄컴이라고 불리는 칩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오큘러스 퀘스트 2 때문에 칩을 그거와 관련된 숫자를 발표했는데 1,000만 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발표됐을 때 기준으로는 작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 460만 대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물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00만 대까지도 만들어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정말 많이 바뀔 거란 예상은 들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면 콘텐츠가 없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그 활용성을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사회 경험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기서 보시는 이런 뭐 피트니스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들어가서 공연도 보고 있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지금 아직 초기 단계지만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전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주커버그가 많은 그러니까 그 전에 더 버즈라고 하는 데서 그 인터뷰에서 조금 메타라고 하는 회사를 바꿀 것이라는 예측까지는 아니었어도 유사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유사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또 저희가 중요하게 메타버스의 큰 기능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죠. 그러니까 아까 직접 월드를 개발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인데 또 두 번째는 그걸 올려서 가상 버추얼 굿즈로도 팔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거래되는 가상 돈이 현실로도 바꿀 수 있고 로블록스의 로벅스도 그렇게 되고 제페토에서 그 버추얼 의상을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다음에 3차원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케치팩이라고 불리는 또 3차원 데이터만 파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도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도구를 사용해서 3차원 공간을 구축하거나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이걸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와 예술가들이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되면 지금의 직업군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군들이 여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험은 되게 다를 것이다. 이 부분이 좀 큰 차원이고 사실 아직까지는 이 초기 단계니까 프론티어들만 들어와 있다 혹은 뭐 10대들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완전히 기존 게임이 주던 거에서 굉장히 다른 비주얼도 아닌 것 같고 막 비주얼 퀄리티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이 공간을 창의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하고 혹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거나 혹은 뭐 우리의 생활과 연결된 어떤 정말 사회적인 활동들이 이 안에서도 가능해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SNS가 매일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경험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사실 이런 기획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좀 정리하는 페이지라고 보실 텐데, 사실 메타버스가 화두가 된 배경,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게 가능해진 거는 사실 기술 인프라가 이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5G라고 하는 기술인 뿐만 아니라 뭐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지금 사실 메타버스를 더 많이 키우게 된 배경에도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인공지능 기술도 결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은 기술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화두로서도 등장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만 했었는데 이게 실시간 상호작용이 된다라는 상황은 사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재택을 하고 있고 물리적 공간이 떨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여야 되는데 이때 같이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텔레프레젠스라고 하는 원격 현존감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들은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설이 또 가능해지는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조금 더 화두가 된 것도 있고 사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화두가 된 큰 배경에 또 NFT도 있죠.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3차원 데이터들이 다 NFT에 묶여서 또 다른 경제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특히 제작 도구의 어떤 제작 도구의 발전은 이 지금 메타버스의 도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부분도 다 연결이 돼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아바타 부분을 놓고 보자고 하면 언리얼 엔진에서 최근에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정말 인간과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것도 언리얼 엔진을 써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 됐고 그다음에 뭐 블렌더 같은 3차원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3차원 데이터 만드는 아주 쉬운 뭐 이런 오픈소스로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이것이 이제 창작자도 생겼고 소비자도 생겼고 그 안에서 그걸 연결시키는 또 다른 어떤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부분도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또 경제 활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제 큰 배경이 된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컴퓨팅 능력이 좋아진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사실 이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메타버스의 구현은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이 IoT에서부터 AI, 블록체인, XR까지 모든 것들이 그동안은 데이터의 입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었다가 데이터를 보완하는 기술이 나온 다음이었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을 요즘은 XR이라고 확장현실이라는 표현으로 다 통합해서 쓰고 있어서 제가 막 가상현실이라고 표현했다가 XR이라고 표현했다가 막 이러서 혼동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메타버스를 이루는 요인 중에 하나로 계속 제가 가상현실 혹은 XR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의 VR 기계들이 사실 카메라가 다 달렸기 때문에 동시에 AR이 가능해지는 장비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3차원적인 경험이 만약 이 디바이스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랑 맞물려서 있는 공간 안에서의 AR적인 체험도 사실 XR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3차원적으로 표현됐다. 이 부분은 이 XR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부분들을 그동안은 막 고민해야 됐다고 하면 3차원 안으로 바로 들어와 버리면서 이것이 훨씬 더 직관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졌던 것들이 지금의 메타버스가 가능하게 된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동시에 따라 나오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자고 하면 포트나이트, 제페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아마 다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대다수의 플랫폼들은 제페토는 아직까지 VR 버전이 없습니다.
VR 버전이 없어요. 근데 뭐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는 다 VR 버전이 다 있고요. 그래서 3차원 세상의 체험을 저희가 온라인과 모바일까지 확장한 개념을 메타버스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중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아무래도 제페토라서 그런지 제페토가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도 여기 있는 게임들이 다 원래 10대들이 많이 하던 게임들이라서 사실은 어른들은 잘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갑자기 화두가 되면서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해보고 계시는 중일 거고, 이 로블록스에 있는 이 아바타를 보고 사람들이 전혀 난 몰입할 수가 없고 귀엽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눈, 코, 입만 있고 레고 같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재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신 분도 되게 많이 봤고요. 동시에 또 이거 내 자녀가 하는 걸 봤는데 이걸 내 자녀가 여기서 개발자로 커서, 왜냐면 지금 초등학생 개발자들도 있고, 막 중학생 됐는데, 10대인데 여기서 몇 억씩 벌고 있는 로블록스 개발자들도 있거든요. 개발자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로블록스를 직접 구현해내려면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블록스와 코딩 교육을 연관시킨 교육 사업자들도 국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홈페이지에 가면 로블록스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한 교육 페이지가 정말 방대하게 척척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10대들이 왜 굳이 여기 가서 놀았을까요? 왜냐하면 현실에선 자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말라고 했죠. 놀이터에 나가도 친구들이 없죠. 학원에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나의 내 세상을 펼쳐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다 디지털 세상이랑 게임 세상인데, 얘네들이 월드 구축도 할 수 있고 막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니까 10대들이 다 이 안에 뛰어들어서 놀았던 것이, 그러다 보니 사용자를 촉발시켰고, 로블록스는 미국에선 13세 이하에서 50%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또 제페토도 마찬가지로 10대들이 로블록스는 참 안 예쁜 것 같아. 근데 제페토는 한국 감성에 딱 맞아. 예쁜 아이돌처럼 만들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면서 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들면서 내 아바타를 만들고, 내 아바타가 AR로도 나와서 현실 공간에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제페토는 잽드라고 불리는 아예 장르가 생겼어요. 잽드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제페토 드라마의 줄임말입니다. 제페토 안에서 드라마를 막 찍고요. 그다음에 나의 일상 브이로그는 재미없는데,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서 밥 먹고, 10대들의 입장에서. 근데 제페토 브이로그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어린이들이 자기의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뭐 어디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재미난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큰 어떤 성공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제가 잠깐 예시드렸던 예술계에서 써였던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있었고, 요 위에 보이시는 게 스페이셜이라고 불리는, 아까 저희가 여기서 이벤트하고 여기서 약간 후기 모임을 했는데, spatial.io를 치고 들어가시면 이게 다 무료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번엔 줌으로 회의해보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회의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텐데, 우선 이렇게 여기 얼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3차원 아바타를 만들어주는데, 근데 아직까진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서 이 스페셜이 굉장히 언캐니해요. 그러니까 즉 이상해요. 제가 스페셜로 종종 회의를 하는데, 장점은 뭐냐면 상반신까지 내 아바타가 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모바일, HMD 다 접속할 수 있어요. HMD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스처가 되고요. 내가 막 이동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온라인과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 터치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동을 막 해서 회의실 템플릿도 있고 뭐 모닥불 템플릿도 있고 이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본인이 PDF도 띄울 수 있고, 우리 보통 회의 안건 같은 거 한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파일도 다 불러오기가 될 수 있어요. 즉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줌 회의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재미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반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트가 막 날아가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서 3차원 오브젝트 갖고 와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종종 아까 자꾸 고양이를 말씀드리지만 고양이 아바타를 갖고 와서 막 보여드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기도 여러 개의 월드 템플릿이 있어서 이걸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spatial.io를 가지고 국내에서는 연극을 해보는 팀도 생겨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바타로 내 얼굴을 접속했으니까 배우의 어떤 얼굴을 보여줄 수 있고 목소리가 되고, 줌처럼 이렇게 평면이 아니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액팅하듯이 해볼 수 있어서 그런 실험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 광고에서 나오는 막 호라이즌 같은 굉장히 막 뭐 3차원 아바타로 되는 화상의 이런 이미지들을 보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HMD 기계도 껴야 되고 페이스북 로그인도 연결시켜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거로 넘어가시기 전에 요걸 먼저 한번 해보세요. 스페이셜.io에 들어가서 정말 3차원 회의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 그러면 이 공간 설계는 도대체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도 보시는 차원에서 얘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트 스페이스 VR은 뒤에 VR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아바타, 물론 얘네도 아바타가 아직까지는 좀 상반신 아바타 많이, 그러니까 상반신 움직이는 것까지만 제공하고 밑에는 그냥 붙어 있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또 왜 많이 회자가 되냐면 여기서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한 플랫폼이에요. 굳이 MS사가 얘네를 왜 인수했냐면 메타도 똑같이 호라이즌을 통해서 사람들을 소셜 네트워킹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MS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적인 것들을 동시에 하지만 보니까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알트스페이스 VR을 인수했고요. 최근에 MS와 관련된 비전 선포식 같은 것들이나 계속 개발자 대회를 꾸준히 챙겨보시면 아시는데 얘네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주로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했을 때는 태양의 서커스라고 불리는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보랏빛 소가 온다라고 하는 경영서에 등장했던 정말 니치마켓으로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사례를 했던 태양의 서커스도 지금 거의 문 닫았고 파산 직전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도 여기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우리의 아트 서커스의 비전을 여기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화예술인도 크리에이터도 활용할 수 있지라는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얘도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너무 플랫폼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이상으로 많구나. 그리고 이 웨이브.와치는 조금 이따가 이제 공연 사례 더 보여드리겠지만 공연에 특화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꾸준히 여기서 공연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VR 챗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웹 XR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즉 디바이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온라인과 모바일이 다 호환되는 웹에서 구현 가능한 확장현실 플랫폼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 대안제로서. 근데 그거에 가장 개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모질라 허브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어폭스 만들었던 애들이 모질라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졌던 건데, 얘도 저희가 이거 관련된 교육도 되게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만 배우면 쉽게 요 밑에 보이시는 공간 구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바타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서 전시관도 만들고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요것도 사례로 은근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선 많이 언급이 안 되지만 아까 오징어 게임에서 좌측에 보이셨던 사례가 랭룸이라고 불려지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었는데 얘네도 상반신이 없긴 해요. 상반신만 있어요. 아직까지 모든 아바타의 큰 단점은 뭐냐면 상반신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속해가지고 이걸로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HMD가 전체 나의 움직임 트래킹이 가능한 수준까지 들어온 장비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얘네도 큰 장점이 아까 로블록스랑 똑같이 자기가 직접 월드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여기서 세계 구축을 한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소셜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안 쓰지만 미국에서 많이 쓰고, 뭐 페이스북 호라이즌은 이미 뭐 페이스북 메타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얘는 또 화상위 플랫폼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에 이제 또 베뉴라고 불리는 공연 플랫폼까지 얘네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많이 플랫폼으로서 더 활용될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플랫폼만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메타버스 중에서.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포트나이트에서는 다 같이 영화를 봤어요. 이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 개봉했을 때 다 같이 파티로얄 모드라고 하는 곳에서 영화를 본 건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큰 차별점을 못 느끼시겠죠? 근데 굳이 게임에서 왜 영화를 볼까? 되게 의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했냐면 결국은 여기는 이 게임 회사에 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 엔비디아의 잭슨 황도 또 얘기했지만 에픽 게임즈에 나오는 그 대표님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에픽 게임즈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더 확산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게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게임이 패턴화되면 사람들이 많이 게임 이용자들이 금방 지쳐하고 게임이 업그레이드 안 되거나 이러면 다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으로 대체되거나 하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적으로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내 사용자들 기반이 안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트래픽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버추얼 굿즈도 샀으면 좋겠고 아이템을 계속 사야만 이 게임이 존속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포트나이트는 원래 끝까지 한 명 살아남을 때까지 쏴 죽이는 게임인데 이렇게 사람만 죽이지 말고 파티로얄 모드를 만들어서 사용자들 다 불러 모아서 여기서 즐거운 것들을 하게 하자. 그리고 그 즐거운 것들을 하게 하는 개념이 뭐지? 라고 봤더니 이거는 원래 스노우 크래시에서 나왔던 개념이네.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나온 개념이네. 레디 플레이어 원 다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미션 수행 거기 안에 들어가서 교육도 듣고 막 그 영화가 되는 게임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회사라고 말하면 되겠구나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무비나잇을 한 것뿐만 아니라 콘서트도 하셨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네, 뭐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이고 트래비스 스캇 공연이 1250만 명인가 뭐 들어와서 봤고 이 트래비스 스캇이 월드 투어 돌 때보다 수익을 뭐 얘한테 떨어진 수익만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기사들 진짜 많이 보셨죠? 근데 그 메타버스 최근에는 요게 왼쪽 하단에 있는 게 포트나이트에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최근에 공연했던 거고요. 무료였어요.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 영상이 다 있어서 공연을 한다는 건 도대체 뭘 한 건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얘네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거냐면 결국은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 가수를 3차원 데이터로 만들고 이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 심게 되면서 아이템을 다 개발시켜요. 스킨도 만들고 뭐 액션 뭐 아이템 만들고 요걸 다 돈으로 팔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점점 더 좀 기술이 좋아져서 사실 저렇게 가수들이 등장하면 되게 언캐니하고 뭐 약간 눈도 제대로 안 깜빡깜빡거리는 것 같고 아바타 구축 저 정도밖에 못하나 막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랬는데 아리아나 그란데는 좀 달랐어요. 그동안의 게임 안에서 보여지는 공연들은 상당히 다크하게 그려지거나 왜냐면 그러니까 기술이 떨어지는 걸 감추기 위해서 되게 사실 제기의 색깔 같은 거 어둡게 쓰고 이러는 트릭들이 많이 썼는데 아리아나 그란데 자체가 굉장히 밝고 이러다 보니까 막 게임도 미션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아리아나 그란데 코앞까지 가는 이게 이제 가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실시간 인터랙션은 아니었는데 이 게이머나 혹은 아리아나 그란데 팬 입장에서 내가 아리아나 그란데 코앞까지 갔네?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한테 막 별빛을 써주네? 요 경험감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 있을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거는 로블록스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인 최근에 이것도 진짜 9월 달에 열렸던 거예요. 21 파일럿이라고 하는 미국의 밴드가 했던 공연의 일부예요. 그러면 저 로블록스 그 캐릭터 아까 레고 같이 생겼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퀘스트를 깨고 이 노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걸 막 돌아다니는 컨셉인데 가수가 정말 거인이 돼서 등장합니다. 거인이 돼서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다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노는 거다 보니까 되게 즐거워하고요. 그러니까 접속수가 기존 대비해서 정말 혁혁하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미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 안에서 다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무언가를 체험하는 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 게 우측 상단인데 오른쪽 상단은 이제 폭스사에서 열리고 있는 얼터 에고라고 불리는 음악 경연쇼고요. 일종의 복면가왕인데 디지털 버전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아바가 아바가 최근에 최신 앨범을 냈어요. 근데 아바가 40년 만에 돌아왔나 30년 만에 돌아왔나 이러시는데 지금 나이가 70살이 넘으셨고 그래서 월드 투어 공연을 내가 못하니까 우리 아바타로 공연할게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전으로 따지면 홀로그램 콘서트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모캡 수트를 끼고 한 막 2달여에 걸쳐서 본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수트를 하고 이걸 진행한 회사가 스타워즈 같은 걸 만들었던 미국의 되게 유명한 ILM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이거 뒤에 후반 작업을 다 했거든요. 모캡이랑.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디에이징 기술을 써가지고 아바의 전성기 시절을 구현해서 콘서트 현장에 오신 분들 입장에서 목소리는 그래도 구현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을 좀 그런 가짜를 보는 건데도 그렇게 구현을 하겠다. 그리고 밴드들은 라이브 실시간으로 진짜 리얼 퍼슨을 쓰고 무대를 런던의 한 공연 이게 무슨 공원에다가 설치할 거고 티켓을 벌써 팔았는데 이미 많이 팔렸어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월드 투어를 하려면 준비 기간만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걸 또 월드 투어를 보통 1, 2년 넘게 다니고 크루들만 몇백 명이고 그 항공기를 다 태우면 이게 다 환경 오염이고 또 지었다가 부셨다가 하는 세트가 얼마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아바타로 공연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아바가 아바타로 공연한다. 이거의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실생활 안에 생각보다 메타버스적인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나는 비록 그 메타버스 콘서트 잘 보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메타버스 콘서트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랑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콘서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가수가 아바타로 등장해야 돼요. 3차원 애니메이트드 된 아바타로 등장해야만 이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불리고 또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좀 다른 차원의 공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D 디지털로 하고 공연 현장을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것을 저희가 메타버스 공연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음악 경험은 기존의 음악 경험은 그냥 콘서트장에서 소리 지르는 상호작용 정도였는데 이제 나는 게임하면서 음악을 듣네 혹은 나의 그 가수 아바타 무언가 경험을 하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제일 좋았다는 반응들은 결국은 내가 보니까 이 가수들의 입장에서 왜 이 공연을 시도하느냐 이런 여러 인터뷰 기사에서 보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수들의 가장 큰 수익은 첫 번째가 공연 수익이었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음원 수익이었던 거예요. 근데 공연이 2년 동안 막혔고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비슷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고 보니 점점 더 많은 그 리스너가 내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점점 더 젊은 친구들이 내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다 어디가 있지를 봤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게임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는 유저들을 미래의 잠재 고객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 들어오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도 그리고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리스너 혹은 관객 혹은 우리의 팬을 만나려면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시도들을 했다고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캡 장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장비요. 그리고 아까
HMD를 하나 잘 갖고 있으면 HTC 바이브라고 하는 거는 트래커가 있어서 트래커를 추가로 사게 되면 무릎에도 달 수 있고 발에도 달 수 있고 팔에도 달아서 내가 막 이렇게 춤추면은 내 아바타가 막 춤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VR책 같은 데서는 아예 그 스트릿 댄스 하는 크루가 있어요. HMD 끼고 하는. 굉장히 낯선 팀들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게 다 가능해질 정도로 이것들이 많이 저렴화됐고 국내에도 이런 모션 캡처를 한 그 디지털 아바타들이 워낙 공연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아까 보셨던 제페토 같은 데 이벤트에도 쓰기도 하고 또 BTS를 기반으로 많이 쓰고 있는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도 뭐 이런 메타버스 공연들을 하신다고 막 이러니까 조금 더 많이 이게 보편화되고 있어서 장비가 훨씬 더 싸지고 기술도 조금 쉬워지고 접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전에는 컨텐츠가 없었네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다채로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블록스 자체는 아예 소니랑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콘서트 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라인업도 막 수시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 거의 분기에 한 번 내지는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공연이 열리고 있고 아까 웨이브닷 와치라고 불렸던 제가 설명드렸던 데도 공연이 계속 이뤄졌고 바로 어젠가? 그젠가에는 저스틴 비버도 공연을 했어요. 저스틴 비버 메타버스 콘서트 찾아보시면 인터넷으로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뭘 했는지 한번 보시면 거기 중간중간에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장면들이 좀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걔네들이 무대라고 설정한 공간을 어떻게 공간 설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 아바타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그 아까 언리얼 엔진이 만든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가들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발표에서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readyplayer.me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시면은 어차피 지금 화상이 다 플랫에 접속해 계시다는 뜻은 카메라가 달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일의 아바타가 만들어지고 풀바디로 할 건지 하프바디로 할 건지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아바타를 이미지로 저장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무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거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린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찾아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미를 만드시면 VR 챗으로 본인의 아바타 내보내기가 되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웹 XR이라고 불려지는 또 모질라 허브 같은 플랫폼에도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걸 구체적으로 활용해 보실 단계는 정말 나중에 이벤트가 있을 때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텐데 한번 그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셨다가 해보셔도 되고 이걸로 뭐 프로필을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근데 아바트의 개념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여드릴 사례가 있는 건데 이건 올 초에 열렸던 썬댄스 영화제인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의 몸은 되게 단순화시키고 본인의 얼굴을 평면으로 이렇게 붙인 거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사람들과 게더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썬댄스도 올 초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외부로 다 접속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아까 보셨던 이미지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여기 접속했는데 자신의 얼굴을 찍은 이미지가 나의 얼굴 모양이 돼서 이 아바타가 되고요. 이거는 웹 XR이라고 하는 자체 플랫폼을 자기가 개발시킨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 구축을 해야 되는 정말 그러니까 뭐 기획자가 됐든 주최자가 됐든 항상 골칫거리가 도대체 어느 플랫폼으로 해야 돼? 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래 있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걸 쓸까라고 한다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면 우리 자체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해서 웹 버전을 이렇게 만들고 다만 웹이지만 3차원적으로 저렇게 아바타가 등장해서 서로 돌아다니다가
친구랑 인사도 하고. 왜냐면 결국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작품을 발견하는 통로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낯선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서 거기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만들었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기획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약간 이게 뒤에 있던 슬라이드인데 앞에 왔네요. 잠깐 사례를 설명드리다가 잠깐 이 이미지로 갔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 만들 때 보통 메타버스 안에다가 약간 어떤 이벤트가 됐던 혹은 액티비티 혹은 뭐 저희로 따지면 공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페스티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월간 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무언가를 할 때 그런 활동을 통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이 안에 삼천 세상 안에다가 인베드를 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전문가가 아니실까 하는데 우리 건축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표현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도 아니고 외부 카페도 아닌 또 다른 공간을 찾아서 결국은 여기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놀고 하는 거는 우리의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결국 일로 온 것이다라는 외국의 관점들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특히나 내 집은 좁은데 여긴 넓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는 내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비록 키가 작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나는 사람이지만 내가 동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생기는 것이 조금 더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국은 특히나 체면 사회라서 이름부터 밝히고 나이 밝히고 뭐 어디 사는 누군지 밝히고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지만 이 메타버스는 나이와 인종과 성별과 이런 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목소리만으로 딱 물론 거기에 언어 장벽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되게 기존의 그런 커뮤니티 구축과는 다른 차원의 커뮤니티 구축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또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여기서 이 의미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뭐 여기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수많은 메타버스 안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막 분석을 많이 해보는데 여기에 은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결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방랑자는 어디 가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사용자들의 경험도와 그다음에 마치 MBTI처럼 성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사용자 유형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구나. 근데 그거를 분석할 만큼의 데이터가 지금 다 각 플랫폼에 쌓여 있고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진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니까 서로 다르게 체험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이제 막 제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아까 잠깐 이 장표가 좀 미리 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영화제도 페스티벌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마켓 개념도 여기서 아까 보셨던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는 데서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작품이 여기서 피칭할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들어가서 해봤는데 이렇게 아바타로 접속해서 시상식을 하는 모습이에요. 우측 상단이. 네, 마켓에서 이번에 뭐 우수 작품을 뽑았습니다. 이런 다음에 막 하는데 저희가 이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화면이 나오면서 저희는 막 박수 치면은 저 네모난 박스 같은 애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고 그리고 이 경험을 한 번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지금 줌회의가 너무 편해서 갑자기 학회나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하자고 하면 굳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 경험을 많이 했더니 해외에 나가는 영화제 혹은 뭐 해외 피칭 행사로 나가는 마켓 뭐 이런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이거 온라인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너무 편하니까 굳이 내가 이걸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그 정도로 메타버스나 디지털 경험이 온라인 경험을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 경험을
추월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오프라인을 자꾸 경시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남게 되는구나를 저는 기획자로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하이브리드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또 느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속성 자체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쉬운 게 좋기 때문에 안 오겠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이 완벽한 경험은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꼭 알려주는 최소한의 접점은 계속 마련해놔야겠구나를 좀 많이 깨달았어요. 저희는 이걸 하면서 물론 되게 재밌고 즐거웠지만 그리고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하는 플랫폼이 보여준 공간성은 뭐였냐면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DDP 공간 같았어요. 그 동대문에 있는 DDP 굉장히 미래적인 공간을 묘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관이 꼭 네모 반듯할 필요가 뭐 있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컨벤션 센터가 왜 똑같이 구현돼 있지? 저희는 항상 저희도 메타버스 무슨 각종 컨퍼런스와 무슨 컨벤션에 들어오라고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미션을 주셔서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늘 보던 코엑스랑 똑같이 구현해놨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긴 상상력의 세상인데 그래서 얘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건축가의 상상력으로 혹은 내가 정말 무슨 크리에이터의 상상력으로 이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행사를 굉장히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미래적이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다 했더니 저는 이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그냥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걸로만 너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 아닌가. 그러면서 또 이런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패션계는 워낙 많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다 올라탔고 심지어 버추얼 의상이 좋은 수익원이 된다는 걸 알아서 너무 많은 최근에 나이키도 며칠 전에 나이키 메타버스 발표했고 아디다스는 자신의 로고를 NFT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사실 나이키는 옛날에 핸드폰이 나오기 직전부터 나이키 플러스라고 해서 핸드폰에다가 이걸 신발에다 탑재시킨 다음에 자신의 운동 기록과 핸드폰상의 애플리케이션 기록을 연결시키는 시도들을 옛날부터 했을 정도로 이런 거에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나 얘네도 나이키도 메타버스 구축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발렌시아가도 자신의 게임을 아예 런칭을 시켜가지고 이 지금 보이시는 모델들을 볼륨메트릭 캡처를 다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 안에 들어가는 게임 중간중간에 만나게 하는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게 포트나이트 아까 보셨던 게임에서 얘네가 포트나이트 의상으로도 발렌시아가가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제페토 안에 구찌가 들어가고 이런 거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정말 패션계는 정말 많이 왜냐면 결국은 아바타를 통해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의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놀고 있는 10대나 20대들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인데 그것들을 뭐 100만 원이었던 명품이 여기서는 10만 원이나 혹은 5만 원이나 2만 원으로 살 수 있고 또 발렌시아가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뭐 걔네들 입장에서 사기가 어려웠다고 하면 게임 내에서 팔 땐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사서 하게 되고 내가 이거를 입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계는 지금 너도 나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자체가 커머스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례가 많이 촉발되고 있어서 이 사례들은 더 많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들과 관련돼서 컨벤션 행사를 했던 것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외부로 만들었던 행사인데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데모데이를 하는 행사를 했던 건데 이때도 이렇게 3차원 공간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접속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화면인데 이거는 모션 기능을 한번 누르면 자기가 막 이렇게 춤추는 아바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심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약간 이렇게 의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요런 의자 뭐 이런 것들 오브젝트 같은 것들은 3차원 아까 스케치팩 같은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다 탑재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 안에서 보일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시도까지도 나왔던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채롭게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람들이
아까 누가 사용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데이터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헤드셋이 더 팔렸는가에 대한 데이터인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군가인지를 알려면 플랫폼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4개 정도 대표적인 플랫폼 언급드렸고, 그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용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이거는 그 미국의 VC 매튜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곧 책도 낼 건데,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가 본인 비전 발표할 때도, 아니, 그 버지에서 인터뷰할 때도 이 사람 언급했었어요. 이 사람이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언급하시는 분이어서.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정도로 로블록스가 19년도 9월 대비해서 2배, 2배 정도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나 활성 사용자 수가 활용되고 있는지 보시면 거의 2배. 마인크래프트는 오히려 예전에 좀 더 많이 했고 좀 꾸준히 상승하고, 포트나이트는 사실은 몇 대 상승하고 조금 상승한 거 정도로만 보이는데, 물론 포트나이트도 최근 들어서 로블록스의 이런 성장세를 보고 우리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모드 넣겠다.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 개발해서 넣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직은 구현이 제대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월드,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특히나 게임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거든요. 게임 플랫폼인데 게임 안에 게임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게임이 여기서 구현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많이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이용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했을 정도로 이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용자는 10대들이 너무 많다라는 아직까지의 한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얘네가 로블록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얘네가 항상 개발자 대회에 뭐 수시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항상 공개해요. 그래서 우리의 플랫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꾸준히, 왜냐면 이제 주식 상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IR 자료처럼 항상 내보냈는데, 중요한 거는 확실히 전 세계에서 13세 미만이 거의 50% 이상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0대들이 제일 많이 쓴다. 그리고 거의 97억 원의 시간을 썼다. 애들이 또 누적해서. 그리고 한 2분기 동안만 4,326만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게임 개발을 해서 올리게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의 수익이, 이거는 증가율 표시고, 누적된 거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내 스스로 게임을 개발시켜가지고 놀 거면 노블록스 가서 놀아야지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수치가 계속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제페토와 관련돼서도, 제페토도 사실상 물론 이거는 작년 초반에 나온 데이터고, 최근에 제페토가 이제 월 활성화 사용 중 MAU를 발표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나온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 제페토는 국내보다 해외 사용자가 많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10대들이 많이 쓰긴 한다 여전히. 하지만 최근 들어서 20대도 많이 늘어났다. 근데 왜 이렇게 글로벌 사용자가 많냐? 아무래도 케이팝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것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근데 제페토도 로블록스의 성공 사례를 보고 나서 자신들이 직접 월드 개발해서 올릴 수 있게끔 하는 모두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페토 옷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은 어디까지 벌었는지도 최근에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 플랫폼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PR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고, 사실 뭐 제페토는 정치인도 들어가 있고, 뭐 CU 같은 편의점이 여기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케이팝 아이돌들은 꾸준히 여기서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잽드라고 불리는 제페토 드라마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라마 PD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배우가 돼가지고 하는 거, 뭐 제페토 브이라이브, 그런 브이로그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계속해서 활용하려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나만의 USC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활동하는 컨텐츠가 양산이 안 되고 있고 우리끼리만 놀고 있으면 확산이 되지도 않고 나는 SNS라는 것도 결국 그렇잖아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통해 더 소셜하게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가 3차원 세상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컨텐츠로 양산될 수 있어야만 오래 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체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대들의 놀이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지만 게더타운이나 이프렌드 아마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프렌드 게더타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게더타운은 왜 또 이렇게 많이 쓰였냐면 게더타운에 이 스킨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바타가 이렇게 귀여운 옛날 어떤 우리 2D 마치 싸이월드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여기서도 열렸죠. 게다타운에 학교를 만들었다. 게다타운에서 페스티벌을 열었다. 무슨 축제를 열었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왜 많이 쓰냐면 저랑 선생님들이랑 만약에 게다타운에서 이걸 만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게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같이 공간에 모이면 카메라가 딱 켜지면서 지금 줌처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 하나랑 이 스킨을 또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건 본인이 꾸미기 나름인데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의 어떤 접근성, 그러니까 또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중요한 거는 사용자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려면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꿔서 해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쉽게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 게더타운도 유튜브 안에 튜토리얼 다 나와 있고 어떻게 꾸미는지 다 나와 있고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평면이 아니라 2층, 1층, 3층도 막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보이는 되게 3차원적이지만 2차원적인 그런 플랫폼 안에서 논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거지? 막 이런 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지점들도 생기고요. 이 프렌드는 이런 것도 합니다. 이 프렌드는 SKT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제페토랑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얘네가 최근에 만든 웹드라마예요. 얘네도 템플릿 월드가 한 5개 아니 10개 정도 있나? 몇 개 있더라. 많지가 않아요. 학교 모드, 그다음에 뭐 야외 광장 모드 뭐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각자 접속한 아바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들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도 지금 이 프렌드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서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이 프렌드는 그 아바타 클럽하우스래요. 클럽하우스 여러분 아시죠? 음성으로 채팅하는 SNS.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기능이 많이 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바타가 이 모션을 할 수 있다. 모션이 다채롭다. 그래서 내가 버튼만 잘 누르면 얘가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게 제 패턴랑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바타 설정은 내가 할 수 있고 근데 월드를 내가 개발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프렌드로 만약에 어떤 행사를 기획하실 거면은 다 SKT랑 협력하셔야 돼요. 근데 월드를 만들어서 승인하는데도 또 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와 관련돼서도 여기 보이시는 이런 모션 말고도 이런 걸 다채롭게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드 20대들만 하는 게 있었고, 이거는 이제 공연 사례라서 좀 스킵을 하자고 하면, 사실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외국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 안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는데, 보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있고, 이 안에서 정말 퍼포머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자들이 또 있고 그걸 다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이 환경적으로 구축되기 위한 빌더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전체적인 메타버스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조금 더 외부 세상에 더 알려주고 더 홍보하고 이런 사람으로서들이 구축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안에는 약간 먼저 선행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에반젤리스트 같은 기술 어떤 선행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마케터들도 있고 소비자들도 있고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모더레이터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저 그룹들도 있다.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로 이게 게임 디바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디자이너나 혹은 월드빌더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실 유저 경험을 풍부하게 할까를 고민한 디자이너들도 필요하게 되고 또 이야기 세계관 구축을 하는 세계관 구축 기획자도 필요하고 내러티브를 짜내는 일종의 시나리오 작가도 필요해져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역할들이 생겼고 사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3D 모델러가 사실은 일이 제일 많아졌죠. 왜냐면 3차원 안에다가 다 3D 어셋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다 엔진 베이스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엔진 개발자들이 지금 없어서 난리고 이 게임 엔진 개발자들은 다 게임 회사들이 데려갔고 그래서 일반 다른 분야에서 이 엔진 개발자들과 일하려면 몸값을 또 엄청나게 줘야 되는 이런 또 수요 어떤 어떤 그런 것도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약간 크리에이터들 제가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강의하거나 이럴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3차원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 조금 어렵지만 블렌더 같은 것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두드려 볼 수도 있고 혹은 로블록스도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만드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뭔가 그런 아바타를 직접 만드는 걸 해본다든가 아니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 감각을 좀 익혀내는 게 중요하고 유니티나 사실은 유니티가 조금 더 범용성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물론 게임을 할 거라고 하면 고화질의 게임을 한다고 하면 언리얼 엔진을 배우는 개발자들이나 뭐 또 어떤 조금 더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언리얼을 하는 것이 맞긴 한데 게임을 만들 거라고 하면 근데 또 약간 VR 게임 기반으로 뭔가 VR 소셜 플랫폼 기반으로 한다거나 혹은 저렇게 이프렌드에 들어갈 것들, 제페토에 들어갈 것들을 다 유니티 또 기반이거든요. 그럼 유니티를 빨리 배우라고 많이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강의 시간이 끝나가는 중간이라서 말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는데요. 아까 잠깐 메타버스 안에 과연 어떤 요소들이 더 있는가 저는 주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이걸 이론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튜볼.vc에 들어가시면 얘가 이걸 메타버스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아예 PDF로도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뭐가 되고 컴퓨팅의 기술은 뭐가 필요하고 또 버추얼 플랫폼엔 뭐가 있으며 이 사용자 행동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예 다 정의를 해놨어요. 이걸 다 다른 업계에서도 많이들 보고 계시고 물론 얘가 VC라서 그러니까 약간 벤처 캐피탈리스트 관점에서 본 거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약간 지금 입장에선 잘 정리된 글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아까 이미지에서 보셨던 이 존 랜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를 이제 7가지 레이어로 구성한 거라서 이거는 사실 아까 매튜볼의 개념을 조금 더 다르게 정리한 거라서 다 거의 다 유사 개념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히 이 기본이 되는 기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휴먼 인터페이스 부분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약간 탈중앙화 같은 현상이 이루어져야 누구든지 여기서 새로운 경제를 촉발시킬 수 있고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또 어떤 뭐 NFT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들어와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3차원 데이터를 구현하려면 확실히 3차원 컴퓨팅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여기서 구축돼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아까 제가 아바타를 만드는 무료 약간 레디 플레이 같은 스타트업이 생겼다고 하는 것처럼 3차원 구축이 가능하게끔 하는 도구들이 지금 저희가 왜 사진도 정말 쉽게 사진 찍고 수정하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어떻게 될 건지도 봐야 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무슨 경험을 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봐야 된다 이런 거고 결국은 액티비티나 플랫폼의 기획은 그러니까 액티비티의 기획은 플랫폼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자체가 만약에 이거는 또 다른 관점으로 에코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회사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떻게 하면 아바타를 만드는 회사는 어디가 있고 여기 이코노미 관련된 건 여기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회사들은 여기 다 있고 그다음에 아바타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회사들은 여기 있고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게이트웨이라고 불리는 플랫폼 회사들은 여기 다 이렇게 정리한 건데 이 정도로 많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로 정말 통일된 개념의 메타로 볼 수 있겠냐? 그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건데 이것도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이 뜨게 되면 나오는 이런 그림이라서 요거는 차원 이렇게도 정리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책도 너무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책도 워낙 많고 연구 보고서도 너무 많이 나왔어서 근데 저는 이 로그인 메타버스라고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었던 것은 좋았던 거는 사실 저희가 보는 이게 정말 기존과 다른 경험이 되려면 인간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바꿔주는 식으로 지나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 아직 직관적으로 볼 때 메타버스는 아바타 만들고 액티비티 만들고 오브젝트 만들고 월드 만들면 구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액티비티가 가능해지려면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소셜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앞서서 제가 해봤던 경험에서 느꼈던 어떤 아직 장애적인 부분, 배리어를 많이 느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리터러시와 관련된 이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완전히 메타버스가 게임은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게임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 가뜩이나 디지털도 생소한 60대 70대 분들도 계셨었잖아요. 예전에 인터넷이 촉발했을 때 모바일도 생소했었고 모바일로 우리가 70대 분들에게 무언가 기능을 가리킬 때 어려웠던 것처럼 제가 지금 10대들이 아닌 세대들 대상으로 오큘러스 퀘스트 2로 무언가를 해보세요. 혹은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무언가를 해보세요. 할 때 똑같은 어려운 점을 느꼈는데 그게 무엇일까를 봤더니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경험도가 축적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술 수용에 대한 캐즘도 넘어섰다곤 하지만 그것도 소수의 일부에 있다. 그 정도로 범용적이진 않다. 이걸 너무 많이 느꼈고, 그리고 게임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니까 게임적인 어떤 작동법, 그 다음에 게임적인 메커니즘이 너무 많은데, 보니까 이 게임을 해봤냐 안 해봤냐가 여기에 빨리 수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큰 차이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대들의 전유물 아니야? 앞으로는 당장 오지 않을 미래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지금 20대 초반만 생각해도 어려서부터 게임 다 했고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아이패드 만진 세대들이 가능성도 높아졌고 그들이 디지털 경험도는 지금의 우리의 경험도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사실 네이티브가 아닌 우리라고 다 그렇게 선생님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완전 디지털 이민자고 걔네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게임 네이티브 같은 혹은 유튜브 네이티브를 넘어서 게임 네이티브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걔네들의 그걸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게임의 역사조차도 이렇게 방대하게 발전해 왔는데 내가 이 중에 몇 가지 게임을 해봤는가. 왜냐면 저는 공연예술이나 문화예술계 분야 사람들에게도 메타버스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게임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게임은 나쁜 거라고 항상 생각했었고 게임이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들어와서 내 삶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의 훨씬 더 많은 즐거움과 유희는 영상 콘텐츠에 있었고 공연 예술 현장에 있고 바깥에 있는 거지 내가 이 안에서 재미를 찾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은데 또 그와 반면에 게임으로부터 계속 모든 경험을 했던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양분된 의견이 있는 것들도 사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이걸 굳이 왜 해봐야 되냐면 이 메커니즘이 메타버스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PC로 접속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 WASD 키를 통해서 내가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온라인 게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적용되는 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가 이 수용도를 가름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조금 더 많이
더 확장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경험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은 실험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이 탐색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것을 새로운 표현 양식으로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살고 있는 세대는 이미 아이패드부터 만졌던 세대로서 아이패드 네이티브들은 모든 것이 다 디지털 3차원으로 되는 것을 터치로 경험한 세대였고 그 세대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되게 일상적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고 전환이 많이 필요하고 3차원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3차원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이 툴을 배워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접근하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영상이라고 하면 내가 뭘 볼지 이게 중요했고 모바일이라고 하면 어디서 봐야 될지라고 하는 플랫폼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다 오지 않은 또 다른 우리의 친구들 혹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 안에 없으면 결국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기획하지 않으면 이거는 일회성 콘셉트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게 그럼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은 현실인 것 같지만 기술 장벽은 언제든지 완화되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 불편해하고는 있지만 모든 미디어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매체는 원래 처음에 지금이 변한기 때문에 지금 다 어려워하고 있는 시기지 우리가 결국 모바일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진 것처럼 또 인터넷과 익숙해진 것처럼 저는 그 메타버스적인 상황이 더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도 이것과 관련된 것들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8시 반에 딱 맞췄습니다. 너무 속사포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교수님. 제가 요거 채팅창을 못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마이크 음소거 하고 말씀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제가 중간에 DM을 보냈거든요, 대표님께. 그래서 죄송해요. 한 그걸 못 10분 전에 봤어요. 끝내고 네. 질의응답 하시죠 했는데 너무 지금 뜨겁게 발표하시느라고 놓치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뭐 한두 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 뭐 조금 오버하더라도 혹시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음, 말씀이 부담스러우시면 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꽉꽉 채워서 설명드려서 송구합니다. 빨리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제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대표님 그 물어주시고 채팅창에 지금 메일 주소를 남겨주셨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응답 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우리 김해시의 스마트 도시 팀 연주 팀장님, 뭐 이동훈 팀장님, 주무관님들 들어오셨고 중간에 좀 일찍 나가신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LH에서도 오늘 들어오셨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중간에 좀 나가셨고요. 저희 학교에서 지금 들어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혜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다들 얼굴이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뭐 박수를 한번 치려도 좀 애매하네요. 아예 받은 예,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네, 너무 강의를 네, 길게 해서 마음으로 감사함 네. 전달드리고요. 어, 메일로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부분들, 고민하신 부분들 주고받고 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대표님 아마 저희 그 직원분께서 연락 따로 주실 거예요. 행정 관련해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네, 것 네, 같아요.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